네, 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이사도 있었고 본 강의를 한동안 못했어요. 게임스탑 사태 다뤄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한국 분들과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고 가볍게 발을 담궜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말 던져놓고 모른 척 할 수가 없으니까 매듭을 짓고자 후속 영상도 올렸는데, 역시 개별 주식은 조심해야겠어요. 의견이 다르면 토론을 하면 되는데, 감정적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뭐 저와 의견이 다르거나 제가 팩트상 틀린 부분 있으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지적 받아들이고 고정 댓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너그럽게 가르쳐 주신다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기본편으로 돌아가서 지금 진도가 기본편의 두 번째 시리즈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이 시리즈에선 크게 12가지로 나눴어요. 이제까지 변동성과 금에 대해 다뤘고 이번 편에서는 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금융상품 도구함 시리즈 제5편 은과 친구들 부제는 원자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지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금까지는 뭐 흥미가 있었지만 난 주식만 하는데 왜 원자재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와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니켈, 구리, 아연 등 산업 금속을 예로 들면 경기 순환 주기에 따라 가격 주기도 달라지고 또 산업별로 민감한 원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라든가 원유 같은 것은 전반적인 경기와 센티먼트에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 이유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인데 첫 번째 이유는 뭐 나중에 다 알아볼 테니까 여기서는 두 번째 이유를 좀 다뤄보죠. 일단 먼저 개인의 투자 성과 평가는 단순한 수익률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월가제 채널의 백인의 전설 시리즈 서편에서 샤프 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 샤프 지수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수익률을 수익률의 변동성으로 나눈 값입니다. 오른쪽에 두 명의 투자자의 수익 그래프가 있는데 최종적인 수익률은 비슷하지만 빨간 사람은 꾸준히 점진적으로 벌었고 파란 사람은 수익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빨간 쪽이겠죠? 빨간 쪽이 샤프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수익률을 변동성으로 나누는 지수인데 빨간 사람이 변동성이 작으니까 지수 자체는 커지는 거죠. 물론 이 샤프 지수도 완벽한 측정 기준은 아니에요. 더 자세한 부분은 서편 영상 참조하시고요. 그런데 이 샤프 지수를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와 관련해서 아마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은 상품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상관관계는 두 상품이 얼마나 함께 움직이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 그래프는 X축과 Y축이 각각의 두 가지 상품 수익률인데 가장 왼쪽을 보시면은 하나의 상품의 수익률이 높을 때는 다른 하나의 수익률도 높고 낮을 때는 또 낮죠. 그러면 상관관계는 양의 값을 가지고 1에 가깝습니다. 중간의 그래프는 음의 상관관계죠. 하나의 상품의 수익률이 높을 때는 다른 하나는 낮고 하나가 낮을 때는 다른 하나는 높죠.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가장 오른쪽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상품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더 낮은 상관관계일수록 좋아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면 어차피 같이 내리고 같이 오르는데 분산의 효과가 없는 거죠. 이걸 보시면 더 명확하실 거예요. 빨간 주식과 파란 주식이 있어요. 이 두 주식이 함께 움직이면 이 둘에다 분산 투자해봤자 결국은 움직이는 수익 그래프가 비슷해요. 그런데 오른쪽처럼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면 둘을 합하면 이 초록색 선이 나오죠. 움직임이 상쇄되어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변동성이 줄어들면 샤프 지수를 높일 수 있죠. 상관관계는 기간으로 정의돼요. 6개월, 1년 이런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같이 움직였느냐 그렇게 측정되고 위의 그래프는 S&P 500 지수와 다른 자산 간의 상관관계 그래프인데 1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 값은 그 이전 1년간의 상관관계 2013년 값은 또 그 이전 1년간의 상관관계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인데 보시면 QQQ가 나스닥, IWM이 러셀 2000인데 둘 다 미국 주가 지수죠. 하나는 테크주, 하나는 중소형주. 이 둘은 S&P 500 주가 지수와 거의 1의 상관관계를 가져요.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죠. 반면 미국 국채는 0.2에서 0.6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 금과 은은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0.3 사이의 상관관계를 가져요. 다시 말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면 금이나 은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함으로써 얻는 분산 투자의 효과가 좋다는 것이죠. 흔히 자산 내에서 분산하는 것을 수평적 분산이라 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여러 주식에 투자하는 것. 그런데 수평적 분산은 주식시장이 보통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수직적 분산은 여러 자산군에 하는 건데 주식, 채권, 원자재 등의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거죠. 물론 상관관계를 사용하는 것에도 단점은 많아요.
그래서 기관 레벨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개인 레벨에서 손쉽게 참조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원자재가 주식에 대한 분산 투자 효과도 좋고요. 방금 것은 투자자의 관점에서였고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어떤가 보시면 다양한 상품을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는 게 가능해요. 주가 지수가 오를 것 같아서 주가 지수 선물을 롱했어요. 상승에다 베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주가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상품,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높은 상품들 중에서 내가 보는 기준, 뭐 차트나 기술적 지표나 펀더멘탈상 내릴 것 같은 상품을 숏하는 거죠. 최근에 둘 다 함께 움직이는 상품이니까 하나는 롱하고 하나는 숏하면 둘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데 나의 두 베팅이 좋은 베팅이었다면 그 스프레드 매매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혹은 똑같은 논리로 최근에 반대로 움직이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인 상품 중에 오를 것 같은 상품을 롱해도 됩니다.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을 둘 다 롱했으니까 스프레드를 구축한 것이죠. 이 두 번째 상품을 진입하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상품과 최근에 함께 움직이는 상품을 다른 방향으로 진입하거나 두 번째 상품과 최근에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을 같은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내가 보는 관점이 정말 확률적 우위가 있다면 그 확률적 우위를 차곡차곡 겹쳐서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상품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상품을 알아야 되죠. 최근에 제가 S&P 500 지수 3,800 이상에서 주식 포지션을 계속 털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정 가능성이 있고 리스크 대비 수익이 그렇게 좋은 구간이 아닌 것 같다. 물론 개인적인 뷰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계속 상승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아니 이대로 쭉 오르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주식 안 하면 돼요. 4,200까지 가봤자 10%밖에 안 되거든요. 코스피의 경우 3,500까지 가봤자 10%거든요. 사람마다 어느 지점이 고평가되었다 판단할지는 각자의 분석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어떤 지점이든 본인이 고평가되었다 생각할 때 주식을 그냥 안 할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내 자산이 불어나고 돈을 번다는 것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돈은 은행 계좌에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죠. 그런데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는 사람들이 주식에 돈 넣어서 돈 버는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고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를 부자연스러운 상태라고 거꾸로 생각하게 돼요. 남들은 주식으로 돈 버는데 나는 못 벌고 있는 상태에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좋지 않은 지점에서 진입하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에 대해 가지는 거의 유일한 이점이 내가 원할 때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남의 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는 항상 투자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개인은 좋은 패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좋은 패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처럼 폭락하는 상황이 항상 오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3,800 이상은 고평가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앞으로 3년간 5,000까지 꾸준히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기회비용이 크죠. 심리적으로도 참기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이건 주식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주식 말고도 다양한 상품들을 알고 있으면 주식이 내가 보기에 고평가되었다? 그러면 금이든 은이든 원유든 산업금속이든 다양한 상품 중에서 지금 패가 좋은 상품을 찾으면 됩니다. 혹시나 온라인 포커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커에서는 좋은 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죠. 막 27 같은 똥패로 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똥패만 나오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포커 치시는 분들은 보통 여기 사진처럼 여러 테이블들을 펼쳐놓고 그 중에서 좋은 패 들어오는 걸 칩니다. 이 비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만 하는 사람은 이 화면이 하나밖에 없어서 주식이 고평가되었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여러 상품을 알고 있으면 그 중에서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선행편 3편에서 절제를 강조했는데 솔직히 저도 절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투자와 매매라는 것이 중독성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아무 포지션도 없이 가만히 있기 정말 힘들거든요. 뭐라도 진입하고 싶어 안달이 나요. 그런데 한 상품만 보고 있으면 그 안달 나는 것 때문에 계속 안 좋을 때라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경험들 다들 계실 거예요. 지금 분명히 뭔가 좋은 주식이 없는 것 같고 딱히 좋은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주식 계좌에 현금만 넣어 놓으면 자꾸 뭔가라도 사고 싶어. 근데 보통 그럴 때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심리적으로 내가 견디기 힘들다면 아예 구조적으로 그걸 조금 편하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투자자와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왜 다양한 상품을 알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제 오늘 은을 비롯한 귀금속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금의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은은 금에다가 산업 용도가 더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귀금속들과 산업금속들의 사이에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은 금의 가격 결정 요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의 변화에 금보다 민감하고 추가적으로 제조업 경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로 은의 가격 변화의 80% 정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장기적인 자산가치 보존에 더 적합하고 반면 은은 정책에 대한 뷰가 있고 산업 사이클도 고려하고자 할 때 더 적합합니다. 물론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겠지만 또 한 가지 언급하자면 금과 은을 함께 매매하는 방식 중에 비율로 하는 매매가 있습니다. 위의 차트는 지난 100년간 금값을 은값으로 나눈 비율 값인데요. 보시면 20에서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이 비율이 높으면 금값이 은값보다 고평가된 거니까 금을 숏하고 그와 같은 비율에 은을 롱하는 방식. 또 이 비율이 낮을 때는 반대로 하는 방식으로 매매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이 비율만으로 매매하기는 좀 어렵죠.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좀 장기로 매매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이 값이 높다고 해도 더 높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트레이딩 할 때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 확률적 우위를 더하는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금이나 은을 롱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 골라서 롱하기보다는 이 비율을 보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 지금은 값이 뭐 80 이상 되니까 은을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반대로 귀금속을 숏하고 싶을 때는 이 비율을 보고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쪽을 숏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금이나 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방향성 베팅을 하면 한 가지 선택을 하는 거죠. 오를지 내릴지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비율까지 참고해서 금과 은 중에 선택을 하면 그 상품의 선택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하고 방향성에서 또 한 가지 선택을 해서 두 가지 선택에서 나오는 확률적 우위를 매매에 겹쳐 넣는 것이죠. 아니면 이 비율을 따라 매매하는데 방향성 뷰까지 넣어서 뭐 금을 매도, 은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금속의 방향성이 상방이라고 생각하면 금을 좀 덜 매도한다던가. 요지는 많은 선물 트레이더들이 그냥 한 가지 종류의 베팅, 롱이냐, 숏이냐,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 방향성 베팅만 주로 많이 하는데 방향성 베팅만큼 어려운 베팅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방향성 베팅에 이런 요소들을 겹겹이 끼워 넣다 보면 승률을 1, 2%씩 상승시킬 수 있다. 뭐 그런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처럼 귀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업금속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금속은 꽤 많아요. 플래티넘, 팔라듐, 루데늄, 로듐, 이리듐, 오스듐, 레듐. 각각 뭐 현물, 주식, ETF, 선물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원자재에 투자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단기 트레이딩은 상관없는데 장기 투자 시에는 반드시 롤오버 비용을 따져야 해요. 롤오버 비용이 무엇인가는 지금 이 시리즈의 2편에서도 다뤘죠. 원자재 선물을 매수하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원자재 배달을 받잖아요. 그걸 피해야 되니까 만기가 된 선물을 팔고 다음 달 만기인 선물을 사야 하는데 보통 만기된 선물은 싸고 다음 달 만기인 선물은 비싸서 매달 이렇게 롤오버 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보관 비용이에요. 옥수수든 원유든 금속이든 간에 다음 달 선물로 롤오버 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당장 그 원자재를 안 받고 다음 달에 받을게 라는 의사 표시거든요. 그러면 상대는 한 달 동안 그걸 보관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관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죠. 그것도 현재 원유 탱크들이 다 가득 차 있으니까 너도 나도 다음 달로 미루다 보니까 아무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원유를 가져가라. 그러다 보니 만기되던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역전될 때도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해당 원자재 수요가 넘쳐날 때, 그럴 때는 롤오버 비용이 아니라 이득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어쨌든 이런 비용 때문에 선물에 장기 투자하거나 혹은 선물을 홀딩하고 있는 ETF에 장기 투자하면 손실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려면 아예 골드바 같은 현물을 사서 저장해 놓던지 아니면 해당 원자재의 광산업체 주식을 사던지 아니면 물리적 현물을 홀딩한 ETF를 사셔야 합니다. 그런 ETF로는 골드의 경우 GLD, 실버는 SLV, 팔라듐 PALL, 플래티넘 PLTM, 그리고 로듐 XRH0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무슨 귀금속류가 여기에만 9가지고 그 이상 있는데 어떤 걸 사야 하냐? 그건 이제 각각의 금속이 쓰이는 산업도 이해를 하셔야겠죠? 아니 어느 세월에 9가지 상품을 이해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9가지를 각각의 주식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각 주식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보잖아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성장성이 어떻고 매출이 어떤지, 재무제표는 어떤지, 회계 문제는 없는지, 경영진은 어떤 사람인지, 차트는 어떤지, 하나의 주식도 제대로 공부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기금속들도 하나의 주식 공부하는 만큼만 하면
웬만해서는 그 성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무엇이냐? 한 번만 공부해 놓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신산업이 생겨나면 그 신산업에 쓰이는 소재들을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산업금속은 좀 더 경기에 민감해서 경기 쪽으로 봐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9가지 귀금속에다 산업금속 성질이 있는 금속들은 어느 정도는 그냥 주식처럼 분석하고 투자하면 돼요. 그런데 주식에 비해 가지는 이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절대로 파산하거나 상장 폐지될 걱정이 없다는 거죠. 금이나 플래티넘이란 게 파산할 리는 없잖아요. 그게 엄청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생산 가격이라는 가격 바닥이 존재해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셰일 혁명처럼 공법상의 대규모 혁신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생산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생산업체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공급이 주니까요. 세 번째 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경기 사이클과 산업 사이클과 재정 정책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 이점은 경제 위기의 가치가 보존된다는 거죠. 제가 이 시리즈 3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브레튼 체제 붕괴 이후에 신용화폐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화폐를 찍어내면서 신용화폐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겠죠? 그런 것에 대한 해지 역할을 해줍니다. 반면 단점도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배당과 같은 소득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보관 비용. 그래서 선물에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런 현물 ETF 같은 걸 사셔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배당 소득 같은 게 없으니까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류는 경제 위기 때야 반짝 오르고 별 재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9가지 귀금속 중에서 사실 지난 5년간 수익률이 테슬라보다 높은 귀금속이 존재합니다. 로듐인데요. XRH0라는 현물 ETF가 존재해서 투자하기도 쉬운데 지난 5년간 수익 그래프를 보시면 보라색이 로듐 ETF고 분홍색이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1500% 오를 때 로듐은 2200% 정도 올랐죠. 이게 자동차에 쓰이는 소재라서 어느 정도 테슬라와 함께 가는 경향이 있는데 테슬라나 로듐이나 둘 다 특별한 케이스였으니까 이런 걸 찾으려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원자재가 마냥 재미없다. 안정빵으로만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 인식이 사실은 아니라는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토픽에 대해 공부해 봤습니다. 그 9가지 귀금속 각각의 성질과 사이클에 대해서는 경제 공부하는 시리즈도 끝마쳐야 하고 신산업에 대해 공부하는 시리즈도 해야 되니까 나중에 고급편에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각각에 대한 참조 모델도 어떻게 만드는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편에서는 아마 산업금속을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